16장 간우함과 인색함입니다. 간우하다는 평판을 추구하는 데 따르는 위험입니다. 여기 보면은 두 번째 줄에 보세요. 저는 간우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간우하다는 평판을 얻을 정도로 간우하게 행동하다면 당신에게 해가 된다. 이게 뒤에 밑에서 설명이 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덕을 현명하게 그리고 제대로 행한다면 그것은 인정받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당신이 그 반대의 악덕을 행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즉 인색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거죠. 그 어쨌든 그 간우하게 행동하게 되면은 계속 간우하게 하기 위해서 가시적으로 재물을 쓰다 보면은 결국은 다 소모하게 되고 그걸 채우려면 다시 또 탐욕적으로 해서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게 되고 인민을 수탈하게 되고 미움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간우함은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거죠. 대다수의 사람들 수탈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혜택을 받은 사람은 소수이겠죠. 근데 이제 이걸 이제 바꾸게 되면은 또 인색하다는 편을 들을 것이니까 결국은 간우한 것은 좋은 게 아니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 제목이 금약이 진정한 간우함이다. 그래서 인색하다는 평판에 신경을 쓰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금약하는 게 좋고요. 금약하게 되면 뭐 특별한 세금을 부과 안 함으로써 더욱 간우하다는 평을 듣게 되겠죠. 오히려 그 위대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인색하다는 평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오직 다른 나라 인민의 재산만 넉넉하게 쓰라. 인색하는 것은 통치를 가능하게 해주는 악덕 중에 하나다는 거죠. 인색해야 되는데 다만 남은 것은 전쟁에서 약탈한 그런 것들은 이제 후회해야 된다, 간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병사들이 자기를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로스나 카이사르나 알렉산드로스가 다 타인의 것, 전리품이나 약탈물, 배상금은 넉넉히 있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카이사르가 씀씀이가 뭐 좋았지 않느냐. 카이사르는 돈이 별로 없었는데 이 사람 크라쿠스인가 누구한테 다 돈 빌렸다고 그랬죠. 빌려가지고 인심을 썼는데 정권을 장악하기 전에는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악하고 난 뒤에는 달라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넉넉한 씀씀이로 권력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권력을 잡고 난 뒤는 그 간우함은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 그 다음에 115쪽에 보면 자기 소모적인 간우함. 간우함처럼 자기 소모적인 것은 없습니다. 당신이 그 미덕을 행하면 행할수록 그만큼 더 그 미덕을 계속 실천할 수 없게 된다는 거. 아까 그랬죠. 계속 이렇게 이 재산이 하수분처럼 불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신이 이제 빈곤해지게 되면 이제 경멸을 받겠죠. 이를 피하려면 탐욕적이게 돼야 되고 세금을 더 거둬야 되죠. 그런 미움을 받게 됩니다. 미움은 절대 피해야 된다는 거죠. 비난은 받되 미움은 받지 말아야 된답니다. 차라리 인색하다는 평이 낫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17장에 보면은 잔인함과 인자함 그리고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 중 어느 편이 나은가. 현명한 잔인함이 진정한 자비이다. 그러니까 자비를 부적절한 방법으로 베풀지 말아야 된다. 이거 뭐냐, 너무 자비롭게 하면 무질서해져 가지고 약탈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약탈과 죽음이 일어나게 되면 오히려 그 불만은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거죠. 오히려 이게 소수의 사람들을 처벌하면서 다수가 안정감을 느끼게 되죠. 체사르 보르자가 잔인하다고 생각되지만 통치는 잔인해가지고 질서를 잡았지만 자비롭게 판단한다는 것은 그러한 무질서와
약탈과 죽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자비롭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민 결속과 충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잔인하다는 비난은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117쪽 마지막 줄점도 있죠.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18쪽 보면은 대여섯 번째 줄에 공동체 전체에 해를 끼치는 데 반해 군주가 명령한 처형은 단지 특정한 개인들만 해치는 데 불과할 뿐이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처벌함으로써 기강을 바로잡는 군주가 훨씬 실제로 더 자비로운 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절제된 엄격함. 참소에 대해서 참소를 믿고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취할 때는 신중하라는 겁니다. 남을 함부로 이렇게 휘둘리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우유부단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나친 자신감으로 인한 갱솔과 의심을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참 이게 이거는 아까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정치 기준하고 어떤 윤리적 기준하고 완전 다른 거겠죠. 그래서 사랑보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안전하다. 물론 우리가 118쪽 네 번째 줄인가 보면은 제 견해는 사랑도 느끼게 하고 동시에 두려움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둘 다 얻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굳이 둘 중에서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저는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란 은혜를 모르고 변덕스러우며 위선적인 데다가 기만에 능하며 위험을 피하려고 하고 이익에 눈이 어둡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자보다 사랑을 베푸는 자를 해칠 때 덜 주저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낫다는 거죠. 이게 119쪽 한 밑에서 10번째 줄점인가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일종의 감사의 관계에 의해서 유지되는데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취할 기회가 생기면 언제나 그 감사의 상호관계를 팽개쳐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항상 효과적인 처벌에 대한 공포로서 유지되며 실패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움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는 잊어도 자신의 재산을 뺏어간 사람은 못 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면 사랑을 받지 못하더라도 미움을 받는 일은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미움을 많이 받는 게 재산가 부녀자들에게 손을 대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의 12년에 그 다음에 7대 왕 루크레티아를 급탈한 섹스투스죠. 거기에서도 보듯이 부녀자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 보면 아까 어부의 죽음이 쉽게 잊어도 재산의 상실을 점수는 잊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보니까 그러대요. 사기를 당해가지고 돈을 못 받으면 결국 병이 들어서 죽는다 이러더라고요. 그 돈 때문에. 그래서 사기를 당하면 돈으로 해결 안 하면 백약이 모여다. 사기가 돈의 손실이다. 재산의 손실. 사기를 당해가지고 재산 손실을 받으면 그걸로 인해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서 결국은 쓰러진다. 그 다음에 장군은 잔인해야 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니 전쟁에서 카르타고 쪽은 한니발이죠. 한니발은 용병 상당히 잡다한 군인들을 끌고 외국으로 원정으로 왔습니다. 로마 쪽으로. 이 사람의 성품과 지휘 방식은 아까 이야기했던
스키피오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그 비인간적인 잔인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가 유지될 수 있었던 부하들이 존경하고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 사람의 비인간적인 잔인함에 기초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다음 제목 보면 너무나 자비로웠던 스키피오.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자비로웠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그 카르타고 원정을 갈 때도 원로원에서 도와주지 않았죠. 네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시칠리아에 가서 그 군사들을 소집해서 갔고요. 굉장히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 예가 여기서 나와 있죠. 나와 있고 그 마지막 줄에 121쪽에 이 모든 것은 스키피오가 너무 자비로웠기 때문입니다. 실로 원로원에서 그를 사면하고자 발언한 인물은 이렇게 사람들 가운데는 타인의 비행을 처벌하기보다는 스스로 그러한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 데 탁월한 사람, 이 사람 스키피오라는 얘기죠. 물론 이 사람도 원로원의 통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유해한 성품이 적절히 억제되었다고 이 사람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군주는 그다음에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 있는 것에 의존해야 된다. 이것은 아까 사랑과 두려움인데 그 사랑은 인민이 주는 것이고 두려움은 지가 함으로써 인민이 느끼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두려움이 오히려 자신의 선택이라는 거죠. 어떤 사랑과 두려움 둘 다 받는 게 좋지만 두려움을 택하고 그러나 저 중요한 것은 미움은 받지 마라. 그 다음에 18장에 군주는 어디까지 약속을 지켜야 하는가. 불리하거나 상호받긴 약속은 지킬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근데 자 처음에 보면 술책이 진실을 이긴다. 경험에 따르면 우리 시대의 위대한 업적을 성취한 군주들은 신의를 별로 중요시 않고 오히려 기만책을 써서 인간을 혼란시키는데 능숙하다. 그 다음에 군주는 짐승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싸워야 한다. 자, 싸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법에 의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힘에 의지하는 것이라는 거다. 법에 의지하는 것은 인간에 합당한 것이고 힘에 의지하는 것은 짐승에 합당한 것입니다. 전자로서는 많은 경우에 불충분하기 때문에 후자에 의지해야 된다. 즉 힘에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군주는 모름지기 짐승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 모두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여기서 스포트 이 말을 지원해주는 논리를 삼은 게 케이론입니다. 우리가 유명했던 헤라클레스나 아킬레우스가 누구를 스승으로 삼았습니까? 케이론이었거든. 그러니까 반인 반수란 말이에요. 왜 그 사람한테 맡겼나? 그러니까 짐승과 인간의 방법을 둘 다 알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케이론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면의 본성을 사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우와 사자. 사자는 함정에 빠지기 쉽고 여우는 늑대를 물리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함정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여우가 되어야 하고 늑대를 혼내주려면 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군주론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우의 관계와 사자의 용명. 그 다음에 그 중간쯤에 군주는 신의를 지키는 것이 그에게 불리할 때 그리고 약속을 맺은 이유가 소멸되었을 때 약속을 지킬 수 없으면 지켰어도 안 된다는 거죠. 이 근거는 모든 인간은 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는 사악하고 약속을 지키려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군주는 자기가 불리할 때나
약속을 지킬 이유가 소멸되었을 때는 지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오디세이아에서 오디세우스가 한 번 나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단순하고 125쪽이죠. 두 번째 줄에 목전의 필요에 따라 쉽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음 거짓 맹세자였던 알렉산더르 6세. 이 사람은 거짓말을 잘해가 약속 안 지키는 경우가 많나 봐요. 그 다음 필요하다면 군주는 정통적인 윤리를 포기할 태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좋은 성품을 갖춘 것처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필요하다면 악행도 저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26쪽에 다수는 외양에 따라서 판단한다. 5가지 성품 보게 보면은 5가지 성품 자비롭고 신의가 있고 정직하고 인간적이고 경건한 것처럼 보여야 한다. 그 중에 특히 경건한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거죠. 외양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나 전쟁에서 이기고 국가가 보존하면 명예롭고 찬양받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외양과 결과에 감명을 받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선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정치에서는 결과가 중요하겠죠. 전쟁에서 이기고 국가가 보존하면 명예롭고 찬양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